자, 재산세 들어갈게요. 재산세 과세주체 안 할게요. 과세주체 시군구세다라고 했던 거 아까 했었던 거고요. 자,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대표적인 물세고요. 여러분들 응익과세에다가 별표 좀 해주세요. 응익과세. 취득세나 등록면세는 응능과세거든요. 네, 재산세는 응익과세가 됩니다. 징수납부제도는 보통징수제도예요. 보통징수제도 주시면 되겠고, 자, 물납 밑에다가 한마디 써주실래요? 1000만원 초과. 관할 구역 내에 부동산에 합니다. 전국 안 돼요. 평택이면 평택에 부동산을 하는 거지 오산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전국의 부동산이 아니라 관할 구역 내의 것에 하나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하나는 것이지 선박과 항공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분납은요 얼마예요? 500만원 초과예요. 네. 분납은 500만원 초과고 며칠이죠? 45일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재산세 과세 대상은 뭐죠?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물, 주택, 선박과 항공기죠. 이렇게.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그래서 토지는 다시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분리과세 대상, 별도합산 대상.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차량 등은 자동차세 대상, 차량 등은 재산세 대상이 아니다. 광어권 이런 거 재산세 대상 아니죠. 재산세 과세 대상 오로지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보유할 때 낸 세금이다라는 거. 오케이? 자, 넘기기 전에 47페이지 거기 과세 대상 밑에 줄 좀 긋고 올까요? 재산세 과세 대상 밑에 보시면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상황과 사실상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과세 기준 현재 무엇에 따른다?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재산세 과세 대상 뭐 공부할 게 없죠.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보유할 때 낸 세금이에요. 자, 중요한 건 재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그래서 오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언제예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지는 거예요. 아셨죠? 6월 현재 사실상 소유자. 다시 한번 6월 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월 1일 전에 매매가 이루어지면 B가 져야 되고요. 맞죠? 6월 1일 이후에 매매가 이루어지면 A가 져야 되겠죠? 그럼 6월 1일 현재 거래가 되는 것은 B가 져야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실상 소유자가 져야 된다. 아셨죠? 다만 오늘 사실상 소유자가 공유라고 한다면 누가 져야 되죠? 지분권자가 져야 되겠고,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네. 만약에 이게
주택으로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거든. 어떻게 하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거든. 이때는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주택이라고 한다면 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개인이 가지고 있건 법인이 가지고 있건 두 사람이 가지고 있건 건물과 토지 소유가 다르건 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똑같은 재산세를 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거든 토지분 재산세 따로 내고 건물분 재산세 따로 내는 게 아니라 주택분 재산세를 내되 무슨 비율로 안분해라?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 시험 공고 났죠. 시험 공고가 났는데 시험 기준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시험 시행일 당일 시점에 법률로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공고일 기준에 세법 기준으로 냈었거든요. 이제는 뭐예요? 당연히 나오겠죠. 올해 시험부터 시험 시행일 기준이라니까. 시험 시행일 기준의 법률에 의해서 시험을 낸대요. 아셨죠? 이렇게. 그럼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온다니까요. 며칠 전에 얼마나 중요하게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시 또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 투기 과열지구하고 투기지역 아십니까? 투기 과열지구하고 투기지역하고 같아야 달라요. 환장하네 진짜. 이게 다시 다 정리해 줄게요. 이게. 그래서 서울 전역이 다 투기 과열지구고요. 그 중에서 강남 일부하고 강동구 일부 지역이 투기 지역이에요. 투기 과열지구가 되면 분양권 전매 등이 금지가 돼요. 아셨죠? 투기 지역이 되면요 세금이 중과세가 돼요. 1세대 3주택. 투기 지역은 세법상의 기준이고요. 투기 과열지구는 다른 어떤 공법상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런 것들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어찌됐건 여러분들 하나의 주택이라면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똑같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몇 명이든 간에. 맞죠? 근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고 해서 토지분 재산세 따로 건물분 재산세를 따로 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 비율대로 뭐 하는 거다? 안분하는 거다라는 거. 항상 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거지 면적 비율로 안분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다만 원칙적으로 사실상 소유자가 지지만 예외적으로 누가 질 수 있다? 공부상 소유자가 져야 돼요. 왜 공부상 소유자가 져야 되죠? 소유권에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어요? 소유권에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사실상 종중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진다? 공부상 소유자가 진다. 그럼 결국 여러분들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서로 지금 뭐 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서로 지금 일치하지 않고 있잖아요. 맞죠? 일치하지 않고 있으면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예? 분필 날아가기 전에. 예? 분필 날아가기 전에. 누가 져야 돼요? 에이. 신고를 하면 사실상 소유자가 져야 되고 신고를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가 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만약에 이 B가 등기를 지연하고 있으면 A는 뭐가 되고요? 공부상 소유자가 되고 B는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데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신고는 그럼 언제까지 하도록 돼 있지? 예? 예? 10일이죠. 언제서부터 10일이에요? 그렇지. 과세 기준일부터 10일이네. 오케이? 과세 기준일부터 10일 이내예요. 이렇게. 만약에 신고가 안 돼 있대요. 자, 이때 이 신고라고 하는 건 누가 신고하는 거죠? 공부상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내 거 아니야 이거 바뀌었어 소유권 바뀌어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신고를 안 하더라도 가산세 있어요 없어요? 가산세 없습니다. 왜? 신고 안 하면 지만 손해야. 본인이 납세금을 져야 되니까 굳이 가산세까지 매길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하셨죠? 또 신고를 안 하더라도요. 다만 확인할 수 있다면 이때는 직권 등재 가능합니다. 신고를 안 했어도 뭐 하다고요? 직권으로 등재가 가능하다. 어떤 일로 왔어? 응? 이렇게 이해하셨죠? 신고를 안 해도 직권으로 등재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다. 오케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상 소유자와 공무상 소유자 중 누가 져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아셨죠? 자, 세 번째, 만약에 상속이 개시가 됐는데 뭐가 되지 않았어요? 상속이 개시됐는데 등기되지 않았대요. 예? 그럼 누가 져야 돼요? 역시 신고를 하면 누가 져야 돼요? 신고를 하면 사실상 소유자가 져야 되죠. 예. 근데 뭐 하지 않았으면?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공부상 소유자는 죽었으니까 이게 누가 져야 된다? 주된 상속인이 져야 되겠죠. 이제 주된 상속인은 지분이 가장 큰 자. 또 하나는 연장자 소유자다. 오케이? 네. 자, 네 번째 매우 중요한 건데 만약에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다면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다면 이때 누가 져라? 매수계약자가 져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 연부취득이라고 하는 건 12억짜리를 취득하는데 이게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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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6월 1일 있겠죠. 맞죠? 네. 그러면 이 6월 1일인데 결국 이때 납세는 누가 져야 돼? 이거 누구 거죠? 자, 소유권은 누구 거예요? 아직 마지막 잔금이 치러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국가 등의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전히 국가 등의 것이에요. 근데 사용을 누가 하고 있어요? 사인이 하고 있죠. 개인 등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용을 무상으로 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 재산으로 인한 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개인 등이죠.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뭐 해야 된다? 과세. 누구한테 과세한다? 매수계약자. 재산세는 능과세예요? 이익과세예요? 이익과세입니다. 맞죠? 우리 둘째 놈이 중학교 2학년인데 안방에서 같이 산다고 얘기했나요? 지방에서 자면은 뭔가 소리가 난대요.
중2, 저보다 키가 큰데. 아, 지금. 엄마는 허리 아프다고 침대 밑에서 자고, 그놈이랑 둘이 자는데, 아, 덥기도 덥고. 아, 피곤해 죽겠네, 진짜. 자, 만약 이게 유상이라면 어떻게 되죠? 누가 이익을 보고 있어요? 국가가 이익을 보고 있죠? 당연히 비과세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셨죠? 재산세는 이익과세. 그 재산이 내재하고 있는 수익력 등에 대한 과세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익과세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52페이지, 53페이지인가? 53페이지겠다. 53페이지 비과세 한번 가보실래요? 찾으셨어요? 네. 자,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있죠. 국가, 지자체, 지자체주와 외국 정부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기다가도 외국 정부 등에다가도 위에다가 상호주의, 외국 정부에 대해서 상호주의 항상. 자, 다만 요약집 53페이지에 다만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으로 사용권을 부여한 재산은 뭐한다? 과세한다. 이거네. 국가 거라는 거 여기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연부로 체결하고 뭐가 된다면 사용권을 부여한, 무상으로 사용권을 부여한 것은 과세하는데 이때 누구한테 과세한다고요? 매수 계약자한테 과세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말이죠. 2번에 보니까,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국가, 지자체 및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은 비과세합니다. 그러면 이거 소유권은 누구죠? 그렇지, 반대지 이제는. 개인 등의 것을 사용을 누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거잖아요. 국가 등이 하는 거잖아요. 아셨죠? 제가 오전에 아침에 할 일이 있어갖고 평택 세무서 들렸다 왔거든요. 아침 9시에 평택 세무서 들렸는데, 야, 평택 세무서 진짜 좋아졌대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좌촌 되셔가지고 평택 세무서 진짜 어렸을 때 한번 내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다 쓰러져가는 그냥 아주 그냥 낡은 건물이었는데 평택 세무서 엄청 커졌더라고요. 이게 어쨌건 간에 자, 평택 세무서 그때 그 동네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넓고 이렇게. 자, 어찌됐건 간에 이런 국가 등이 사용하는데 국가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누가 이익 보고 있어요? 국가가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비과세해야 되겠잖아요. 맞죠? 하지만 이거 뭐로 사용한다면? 유상으로 사용한다면 과세.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재산세는 철저하게 응이익. 철저하게 응이익이에요. 그래서 국가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가 이익을 보고 있으면 비과세, 개인 등이 이익을 보고 있으면 과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제일 자주 나오는 문제가 됩니다. 납세 문제라고 한다면. 자, 5번째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누가 져야 되죠?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져야 됩니다. 6번째, 만약에 채비지, 보류지에 대해서는 누가 져야 되죠? 사업 시행자가 져야 됩니다. 라는 거고요. 자, 만약에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누가 져야 되죠? 사용자가 져야 됩니다.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면 언제지?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면 소송 중에 있거나 또는 행방 불명의 상태에 있을 때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만 주의 좀 써두세요. 주의해야 될 거. 지금 납세무자 하고 있어요. 선생님 어디다 써요? 어디다 써? 넘겨. 그렇지. 납세무자. 아,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자,
납세무자 보세요. 자, 주의할 게 뭐냐면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대요.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유권에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하지 않았어요? 신고를 하지 않았어. 소유권은 분명한데 너 건지 내 건지가 아직 모르는 상태. 사실상 소유자인지 공부상 소유자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있고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요. 소유권의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져야 돼요? 이땐 누가 져야 되지? 공부상 소유자가 져야 되죠.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대요. 이때는 이거 서로 비교하라고 하셨죠? 좀 심한 말 하면 말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사실상의 소유자가 확인될 수 없는 이유가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아서 알 수 없는 건지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인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까지. 그래서 납세 의무자, 여러분들 기출 지문 및 이런 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하세요. 네, 다시 한번 보시고 문제 푸셔야 됩니다. 자, 50페이지, 요약지 50페이지. 재산세도 쭉 보고 문제 풀게요. 자, 재산세 과세 표준인데요. 재산세의 과세 표준은 뭘로 한다? 무슨 비율로 하는 거예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하는 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보실래요? 지금 우리가 배웠던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그가 개인인지 그가 법인인지에 따라서 개인이라면 신고가액이고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이잖아요. 법인일 때는 사실상가액으로 하죠. 입에서 뭐일 때는 재산세에서는 개인 법인 관계없이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억나시죠? 그거는 개인일 때는 법인일 때는 재산세는 무조건 무슨 가액 기준이다? 시가표준액이야. 신고. 그러니까 재산세에서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이나 법인 장부가액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 무조건 시가표준액이야. 그러면 여기서 시가표준액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개별주택가액과 공동주택가액이죠?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요, 뭐 신축 가격에다가 뭐 곱하기 각종 지수가 있어요. 면적 곱하면 이게 시가표준액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부동산 정책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게 뭐가 고려되지 않았냐면, 그렇지, 보유세가 고려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유세는 아무래도 하나의 마지막 카드로서 남겨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만 해도 엄청난 강도라고 하는데 만약 이렇게 해도 안 된다면 보유세까지도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보유세를 높이는 방법이 제일 좋죠. 이게. 그래서 시가표준액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공시지가가 예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시지가를 100%로 해서 과세하면 세금이 너무 세지니까 이 시가표준액에다가 뭐 곱한다?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 공정시장가액 곱하는 것은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지. 선박과 항공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표는 공시지가 시가표준액만으로 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에다 뭐 곱한다고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도록 하는데 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얘는 70%고 주택일 때는 60%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러니까 재산세 과표는 장부가액, 신고가액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 다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돼. 시가표준액에다 뭐 곱한다고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 거다라는 거. 오케이?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과세표준 정했으니까 뭐 곱해야 됩니까? 세율. 재산세는 이제 결국은 재산세에서 중요한 건 세율이죠. 자, 여기서가 이제 중요합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뭐가 있어요? 토지, 건물, 주택, 선박과 항공기가 있는 거잖아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는 거죠. 자, 토지는 다시 어떻게 나눠져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 별도 합산 대상, 종합 합산 대상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죠? 분리, 별도, 종합이다라는 거. 자, 이 하드웨어도 좀 보세요. 분리과세는 다시 0.07%, 별도 합산은 0.4, 종합 합산은 0.5가 있어요. 우리 별도 합산이나 종합 합산처럼 이렇게 적용세는 무슨 세율? 누진세율을 하거든요. 그러면 분리과세 적용되는 세율을 이런 세율을 비례세율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왜 누진세율이고 왜 비례세율이죠? 뭐가 누진세율이고 뭐가 비례세율인 거지? 자, 보시면 과세표준 곱하기 뭐 하면? 세율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산출 세액이라 하잖아요. 그러면들 별도 합산을 보면 2억까지는 0.2고요. 2억에서 10억까지는 0.3이고요. 10억이 넘어가는 것은 0.4예요. 그러면 2억이면 0.2%니까 40이 되는 거고요. 맞죠? 만일 4억이 되면 2억까지는 0.2%고요. 2억 곱하기 0.3% 하면 이거 합치면 100이 되거든요. 예? 과세 표준이 몇 배 뛰었어요? 2배 뛰었죠. 근데 세금은 2.5배 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데 과세 표준이 올라가면 세금이 올라가요. 너무나 당연하지. 과표가 올라가면 세금이 당연히 올라가는데 세금이 올라가는 비율이 더 커. 과세 표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세금의 부담이 누진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세율을 무슨 세율? 누진세율이라 한다.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자, 우리가 세율이 비례세율이 있고 무슨 세율이 있는데 누진세율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던 취득세는 무슨 세율이에요? 비례세율이야.
비례세율인데 좀 더 자세히 간다면 차등 비례세율이야. 농지냐 아니냐, 상속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등적인 비례세율이라고요. 맞죠? 입에서 누진세율 없어요. 입에서 등록면허세는 역시 비례세율이야. 누진세율 아니에요. 입에서 뭐는 재산세는 비례세율이자 누진세율도 있는 이런 세율이다. 아셨죠?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종합부동산세는요 무조건 누진세율입니다. 이렇게.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자, 또 하나 토지를 분리과세하는 것은 저율로 분리과세하게 합니다. OX. 토지를 분리과세하는 것은 저율로 분리과세하게 합니다. OX. 토지를 분리과세하는 것은 저율로 분리과세하기 위함이다. X. 왜요? 고율 분리과세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4% 고율 분리과세 되는 건 보나마나 무슨 재산이에요? 사치성 재산이잖아요. 사치성 재산.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합산과세도 0.에서 0.4, 0.에서 0.5 얼마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얘는 10억이 넘어가면 0.4인데 얘는 1억이 넘어가면 0.5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센 세금이에요? 종합합산이 훨씬 더 센 세금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분리도 저율분리, 고율분리가 있듯이 합산도 상대적 저율이 있고 상대적 고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율과세는 뭐가 된다? 모든 사람에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토지가 저율과세가 될 것이고 특정 계층만을 위한 토지라고 한다면 또는 효율적이지 못해진 토지라고 한다면 이때는 뭐가 된다? 고율로 과세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과세될까라고 한다면 1차 산업용 토지, 2차 산업용 토지, 3차 산업용 토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아셨죠? 1차 산업 토지, 2차 산업 토지, 3차 산업 토지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1차 산업 토지 뭐가 있어요? 농지,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임야가 있어. 농지, 목장용지, 임야 1차 산업이잖아요. 2차 산업 뭐가 있어요? 공장용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외우세요. 공급 목적용 토지라고 있습니다. 공급 목적용 토지. 이렇게. 그래서 각종 공사가 보유한 토지. 이런 거. 응? 뭐겠냐면 공사가 뭐예요? 정부 투자기관이죠. 정부 투자기관. 정부 투자기관 등이 그 사업의 공급의 막대의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들. 그 다음에 염전. 그 다음에 터미널용 토지. 아셨죠? 이렇게. 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별도 합산과세. 여러분들 우리 학원이 뭐예요? 우리 학원이 교육 서비스 수업입니다. 2층에 뭐 있죠? 의료 서비스 수업 있죠. 오케이? 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이 건물이 주거가 아니라면 이 건물은 영업용이고 사업용이고 3차 산업의 서비스 수업에 사용되는 건물이잖아요. 이 건물의 토지에 대해서 무슨 과세하겠다? 별도 합산하겠다. 제가 평택에 이 빌딩과 제 옆에 여기 옆에 빌딩이 제 빌딩이에요. 그러면 저한테 재산세는 빌딩은 빌딩별로, 건물은 건물별로 재산세를 내지만 그 건물의 토지에 대해서는 이 건물의 토지도 2억이고 저 건물의 토지도 2억이라면 2억으로 과세되는 게 아니라 4억으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저는 40만 원 내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을 내는 거라고요. 이렇게 건물의 토지 가액끼리만 합산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별도 합산이라고 한다는 거. 이해하셨죠? 따라서 자, 3차 산업 뭐가 있어요? 일반
건물에 부수 토지가 있다. 오케이? 일반 건물에 부수 토지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제가 강조하지만 여기까지가 분리나 별도냐 종합이냐 요거까지만 구분해도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맞아요. 자, 이게 1단계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저율 분리와 별도 합산으로 과세가 되고요. 물론 사치성 재산은 고율 분리 과세가 되겠죠. 아셨죠? 여기까지. 그럼 종합상과세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종합상과세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어떻게 되냐면 농지이지만 종합합산과세 되는 게 있고 목장용지이지만 종합이 되는 게 있고 공장용지나 건축물의 토지이지만 종합상과세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종합합산과세가 되는 것만을 별도로 외워보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들 53페이지 보시면 기타 종합합산과세 있죠? 53페이지 보시면 기타 종합상과세 되는 거 있죠? 자, 거기가 별도로 좀 요약 한번 해볼래요? 자, 기타 종합상과세 되는 건데, 자, 결론 1번이에요. 보면, 농지, 목장용지, 임야중. 농지, 목장용지, 임야중, 이게 어디 내에 있으면? 도시지역 내에 있으면. 농지, 목장용지, 임야가 어디 내에 있으면? 도시지역 내에 있으면. 도시지역이 어디죠? 주상공이죠. 이거 써주세요. 농지, 목장용지, 임야가 도시지역 내에 있으면 뒤돌아보지 마. 어디예요? 종합이에요. 오케이? 하지만 예외적으로 도시지역이랄지라도 이게 어디라면 개발 제한구역이거나 녹지지역이라면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분리. 이렇게 외울 수 있죠? 농지, 목장용지, 임야는 단연코 분리과세라고 생각하겠지만 농지, 목장용지, 임야라도 주상공에 있으면 이걸 농지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두 번째, 결론 2번. 결론 2번. 만약에 기준면적 초과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목장용지지만 기준면적 초과야. 공장용지지만 기준면적 초과야. 일반 건축물의 토지지만 기준면적 초과야. 막말로 소 한 마리 키우는데 목장용지 10,000평 있어요. 이 10,000평을 다 목장용지 인정해 줄 수는 없기에 기준의 면적을 제한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준 면적을 초과되는 것은 뭐 하겠다? 종합. 자, 이건 뒤돌아보지 말고 종합.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꼭 이렇게 결론을 내서 적어주세요. 그 외에 디귿번 보시면 3번이죠. 나대지죠, 나대지. 그 다음에 미음번 보시면 건물의 가액이 토지 가액에 몇 프로에 미달돼요? 2%에 미달됩니다. 건물의 가액이 토지 가액에 2%에 미달된다면 이건 뭘로 보겠다? 여러분들 건물이 토지 가액에 2%에도 미달된다면 그 건물은 건물로서 가치가 없는 거겠죠. 아셨죠? 이렇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토지이기 때문에 바닥 면적까지는
뭐예요? 별도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 놓여져 있는 바닥 면적까지는 별도를 하겠다는 거야. 그 이외의 토지는 건물에 부수된 토지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바닥 면적을 뭐 하는 부분은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 부분은 다 뭐가 되겠다? 종합. 아셨죠? 네? 네. 네. 5번째 또 뭐 있어요? 무허가 건물의 토지가 있죠? 여러분들 무허가라는 단어를 지워보면 뭐죠? 건물의 토지죠. 무허가 건물의 부수토지는 무허가를 지워보면 건물의 토지잖아요. 그럼 건물의 토지는 뭐가 돼야 되지? 별도합산이지. 그렇죠. 그러면 건물의 토지면 원래 별도합산이 돼야 된다고 원래는. 그런데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고 했을 때 별도 합산을 과세해줘 버리면 오히려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의 토지는 건물의 토지이지만 별도 합산이 아니라 종합 합산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 여기까지가 2단계. 여기까지가 2단계.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솔직히 문제 다 풀려요.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가 다 풀리는데 대충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하지만 52페이지 괄호 3번에 보시면 52페이지 괄호 3번 3단계인데 공장 건물의 토지예요. 자, 공장 건물의 토지인데 여러분들 이 공장 건물의 토지는 인면적인지 시적인지 나눠지고요. 시지역은 다시 산업, 공업지역인지 그 외에 주거지역인지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읍면적과 산업단지 공업지역일 때는 기준면적 이내는 뭐가 되고? 분리가 되고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이 돼야 되겠죠? 그 외에 주거지역이나 그 외에 상업지역에 있을 때는 기준면적 이내는 예? 별도 합산 과세되고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이 돼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공장 용지가 중요한 게 공장 용지는 뭐가 되기도 하고 분리과세가 되기도 하고 별도 합산되기도 하고 종합이 되기도 하잖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보실래요? 공장이라는 단어를 또 제외해보면 뭐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죠. 그럼 건물에 부수된 토지는 원래 뭐가 돼야 되지? 별도 합산이 되는 거라고요. 맞죠? 원래 공장 건물도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의 토지는 원래는 별도 합산이 돼야 된다고. 하지만 그 건물이 읍면지역이거나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건물이라면 무슨 과세하겠다? 분리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 것은 공장 건물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는 공장 건물, 우리 여기 대표적인 상업지역이 아닙니까? 아니 우리 건물 1층에 금형을 만드는, 금형 주조하는 공장이 있다고 펴봐요. 또는 침대를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이거 공장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는 공장으로 보겠다 안 보겠다? 안 보겠다는 거야. 그런데 공장으로 안 보겠다는 것이지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주거 상업 지역에 있는 공장은 공장으로 안 볼 뿐이야. 건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 면적 이내는 뭐가 된다? 별도 합산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기준 면적 초과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고? 종합이 되는 거고. 이해하셨죠? 조금 쉬었다가 지우지 마세요. 문제 풀면서 이제 나머지 또 정리 한번 할게요. 좀 쉬었다 할게요.